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쩌다가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될 정도로 큰일을 겪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다들 자식이 있으신가요? 참,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자식 농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던데 그 말이 딱 맞나 봅니다. 저는 인간관계도 돈도 사랑도 나름 안정적으로 잘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식 농사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흉년이면 내년에 또 다시 시작하면 안 되냐는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세요. 정말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농사를 그만둬야 할 지경에 이르러 죽는 심정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은 일들을 알게 되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진심으로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그토록 힘들게 모아온 전 재산도 몽땅 날릴 뻔했습니다. 참 험한 세상에 가족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면 좋을 텐데 왜 저는 하나뿐인 아들과 이토록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걸까요? 대체 저는 어쩌다가 이런 아들을 낳게 된 걸까요? 아들이 이 모양이면 며느리라도 인성이 좋은 아이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제 아들과 똑 닮은 며느리를 얻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이번 생에 저랑 아들은 만나지 말았어야 할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게 된 아들 부부와 저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정말 성실하게 일하며 재산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지만 집이 가난해서 대학교는 가지 못했어요. 그게 한평생 한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대학교를 가면 집에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국 현실에 순응한 채 빠르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에서 저와 비슷한 수준의 집안을 가진 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없었기에 자식을 여러 명 낳을 생각은 못했어요. 딱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 생각하며 아이를 가졌죠. 아내는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고 결혼 1년 후부터 저 혼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월급으로만 사는 게 빠듯했지만 그래도 맞벌이를 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기에 아이의 정수가 불안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아내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하나뿐인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죠. 이렇게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주말마다 좋은 곳도 많이 데려가고 아들과 교감도 많이 하면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저를 위해 쓰는 돈과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굉장히 화목했거든요. 사실 저는 가족들에게 건강 말고 바라는 게 없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들의 공부였습니다. 평균이 아니라 늘 꼴찌였어요. 결국 대학도 못 갔습니다. 차라리 기술을 배워 빨리 취직하기를 바랬는데 20대 중반까지 취직은 하지 않고 가끔 용돈이 떨어지면 일용직 알바를 하더군요. 그래도 30 안에는 취직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취직 그 다음 단계를 먼저 해버리더군요. 바로 결혼할 며느리를 데려온 것입니다. 참 취직도 안 하고 결혼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를 먼저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뭐 인생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 먼저 하고 취직을 하자 하는 마음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며느리를 보자마자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온몸에 문신이 있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돼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생각해서 요즘 애들 문화는 내가 잘 모르니까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생각하며 더 살갑게 말을 건넸지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 끝에 며느리에게 건넨 인사였습니다. 이후 며느리가 저에게 한 대답은 뭐랄까 좀 찝찝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잘 왔어요. 우리 기정이랑 만나면서 힘든 일은 없죠? 얘가 아직 여자를 잘 몰라서 혹시 가끔 속상하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버님, 여자를 잘 모르는 건 상관없어요. 그것보다 사람은 돈이 많아야죠. 기정 씨 결혼하면 저랑 같이 사업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지금 직장도 없으니까요. 아버님이 저희 도와주실 거죠? 네? 기종이가 사업이요? 네, 저랑 같이 하려고요. 왜 놀라세요? 요즘 젊은 애들 거의 다 자기 사업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사업 자금은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저희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 할 테니까 아버님도 돈 보태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처음부터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아시겠죠? 저는 저 며느리를 마주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아들과 며느리의 미래 계획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숫기가 많지도 않고 큰 돈, 아니 가끔 가는 알바 말고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아들이 갑자기 사업이라뇨. 제가 아는 제 아들은 정말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더군다나 며느리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데 그 둘이 모여서 사업이라니. 심지어 사업 자금을 자기들이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사업 자금을 모두 대줘야 한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정말 사업을 할 마인드가 아예 갖춰져 있지 않더군요. 제 아들이지만 참 한심했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으니까 사업이라는 헛된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어 정말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퇴직 전이어서 저도 직장 이외에는 돈을 벌려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많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애들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처음 보는 자리에서 괜히 돈 얘기를 자세히 꺼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라고 말하고 빠르게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후 머리가 정말 멍하고 찝찝하더라고요.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에 대한 점이라도 봐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참 3일 내내 정신이 없었는데 어쩌면 그 기분이 지금 제가 맞이한 파국의 기운을 미리 경험해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아들에게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반응은 아주 단호하고 따끔했습니다. 아빠, 절 못 믿어요? 부모라면 제가 선택한 여자와 함께 꿈꾸고 있는 미래 모두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저희의 미래 사업을 위해서 돈이나 좀 빌려주세요. 빌려줄 돈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요. 이렇게 돈 빌려주는 거 아니면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는 아들을 보며 결국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와 만나고 난 후부터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음식 얘기, 놀러갈 궁리만 하던 아들이 계속해서 사업 이야기, 돈 이야기만 저에게 꺼내더군요. 처음에는 세상살이에 관심이 생기는 좋은 변화가 아닐까 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은 아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원망하더군요. 아빠는 왜 평범한 직장을 가지셨어요? 돈이 있어야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텐데 아빠한테는 돈 빌려달라고도 못하겠잖아요. 뭘 가진 게 있어야지. 요즘은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부모 잘 만나는 게 더 낫다는데 난 이미 글렀어. 아유, 그러게 젊었을 때 좀 열심히 사셨어야죠. 이렇게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참 많이 하더군요. 말투도 굉장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의 이런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는 화도 못 내고 혼도 못 냈어요. 너무 화목하던 부자 관계가 이렇게 파국을 맞이할 줄 알았다면 저때 제대로 혼이라도 낼 걸 참 후회가 되네요. 사실 아들 말대로 저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평범한 직장을 다녔고 남부럽지 않게 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다니고 싶은 학원도 늘 다니게 해주었고 대학교 학비도 내주었고 여행 비용 등 아들이 사는데 필요한 비용은 다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부모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준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저를 이렇게 원망한다면 아들은 대체 뭘 더 바라는 걸까요? 재벌 2세로 태어나길 바랬던 건지 참 지금 생각해도 철이 없네요. 아들한테 부모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아들은 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자신도 며느리처럼 문신을 온몸에 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고 하자 정말로 짐을 싸더군요. 차라리 10대 때 이러면 모를까. 곧 있으면 결혼하고 아이도 생길 텐데 온몸에 문신이라뇨.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여러분 자식이 20대 중반에 온몸에 문신을 한다고 하면 안 말릴 수 있나요? 참, 20대 중반의 아들이 사춘기 때의 아들보다 훨씬 버겁게 느껴지는 날들의 연속이었답니다. 그렇게 아들과는 냉랭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은 며느리랑은 뜨거운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듯 했어요. 결국 결혼식을 1년 후에 하기로 했죠. 언젠가부터는 아들의 결혼식이 기다려졌어요. 차라리 아들이 며느리랑 살면서 제 눈앞에 안 보이는 게 부자 관계에도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주 급하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빠, 결혼식 3개월 안으로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큰일이네. 식장 다 취소하고 또 다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집도 구해야 돼요. 저랑 예진이가 당장 살 집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식은 1년 후에 진행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너희 같이 사는 거잖아.
근데 3개월 후에 무슨 결혼식을 해? 아빠, 예진이가 글쎄 임신을 했대요. 4개월 안으로 애가 나온다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3개월 안으로 바로 해야 되고 집은 구해지는 대로 빨리 같이 살려고요. 아, 맞다. 저희 아직 돈이 부족한데 아빠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아이들은 속도 위반을 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 동안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직장도 없이 결혼 준비가 안 된 애들인데 아이까지 찾아오다니. 어쩌면 너무 축하받아야 할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하필 지금 타이밍일까? 정말 아들 부부가 어찌 되려고 그러나 끝없이 걱정이 생기더군요. 정말 아들내가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저도 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나까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까지 고생하겠구나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겨우 아들 부부의 집과 결혼식 비용을 마련해 주었고 그렇게 1년 후에 진행하기로 한 결혼식이 3개월 후에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아들 부부는 정신없이 결혼식을 치르고 아이도 잘 낳고 취직은 안 했지만 알바 그리고 제가 준 용돈 플러스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제가 마련해준 집에서 나름 잘 살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정말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제 건강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빠졌다는 것이었죠. 사실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애들 집이랑 결혼으로 생긴 대출금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걸 빠르게 갚기 위해 아무도 몰래 투잡을 뛰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그리고 주말마다 힘들게 대리운전을 했죠. 바쁘니까 당연히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 온몸에 무리가 왔는지 쓰러지는 날들이 꽤 많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예전부터 알았던 골다공증도 더 악화되기 시작했죠. 참 그때 생각하면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아프고 많은 병원비가 나가는 힘겨운 악순환. 결국 저는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리운전을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정말 끝까지 보류하고 싶었던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에겐 정말 소위 말하는 고향 친구, 불알 친구 같은 아주 오래되어 각별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부자여서 형편이 여유로웠기 때문에 제가 친구한테 제 건강 사정을 말하고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제가 건강 회복한 후에 빠르게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했는데 그때 친구가 저에게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더군요. 뼈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고 힘들면 안 갚아도 돼. 우리가 뭐 한 해 두 해 친구냐.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하면 무작정 일을 더 늘리지 말고 공부를 해서 투자를 좀 해보는 거 어때? 어차피 이번 연도 이후에 너 퇴직하면 따로 할 것도 없잖아.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땅, 집 보는 눈 좀 키우고 땅값 오를 만한 곳에 투자를 해봐.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이렇게 건물주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주식이랑 부동산 투자였잖아. 친구의 이 한마디가 제 삶을 통두리째 바꿨습니다. 저는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겠다는 큰 결심을 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퇴직 후 부동산 투자로 크게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인일 때는 만지지 못했던 큰 돈들을 손에 넣게 되었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니 여기저기서 저를 찾아오더군요. 특히 강연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투자 전문가, 부동산 투자 강연가로 그렇게 퇴직 후에 제 2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하루하루 제 스스로가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죠. 저의 이런 변화는 아들 부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도 180도 바뀌더군요. 둘은 저에게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업에 대해서도 물어보며 알바를 하며 사업 자금을 모았고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용직을 하며 겨우 살아가던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어린이집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걱정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서 저도 손 닿는 데까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달마다 아들 부부에게 일부러 용돈도 많이 보내주었어요. 한번 나빠진 제 건강 빼고는 나름 모든 게 괜찮은 날들이었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날만 있으면 좋을 텐데 또다시 제가 정말 시겁할 소름 돋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계좌를 확인해 보니 제가 모르는 새에 큰 금액이 빠져나갔더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득 예전에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라서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돈 몇천 원 없어져도 큰 타격 없으시죠? 저희는 진짜 지금 시작한 어린이집 사업 때문에 10만 원, 아니 10,000원짜리도 아끼고 있는데 아버진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몇천 원 혹시 없어져도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액땜했다 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아들이 이 말을 꺼냈을 때는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냥 제가 성공해서 부럽기도 하고 저를 띄워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생각했었어요. 또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사들고 왔길래 아들이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 철이 들었나 했었는데 다시 떠올려 보니 저때 아들네가 저 몰래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모두 가져간 것 같더군요. 그 후로 양심에 찔려서 뭐라도 사온 것 같네요. 참,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들네가 한 짓이 아닐 수도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서 정말 쪽팔리지만 있었던 일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동안 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여러 번 왔었고 제 통장을 들고 가서 비밀번호도 물어보고 돈도 가끔 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도 아들밖에 없었어요. 저때 돈 빌린 후에 또 빌려달라 해서 제가 화를 냈더니 그때 삐져서 전화를 끊어버렸었는데 갑자기 얼마 후에 돈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갑자기 생긴 돈이 저한테서 빠져나간 저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몰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돈이 빠져나가면 알림이 오는 걸 분명 신청해 놨거든요. 근데 아들이 안 들키려고 전부 없애버린 것 같네요. 아휴. 이렇게 전후 상황만 봐도 그렇고 직감으로도 100% 아들의 짓이 맞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참 씁쓸하죠? 저에게 혼이 나더라도 제 허락을 받고 돈을 빌렸어야지. 왜 저 몰래 이런 짓을 했을까요? 몇천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얼마나 아깝고 뼈아픈 돈인데 저는 이 일을 어떻게 아들과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아들이 좀 더 형편이 괜찮아지면 사과하면서 갚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기에 아무 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때 제가 호구였죠. 이때쯤 아들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도 했고 원래도 건강이 계속 안 좋았어서 보험을 하나 더 들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몸이 힘들어 병원에 갔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비 수납을 하려고 하자 간호사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혹시 보험 처리할 거냐고 묻더군요. 딱 맞는 보험을 아직 들어놓지 않았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혹시 몰라서 카톡을 좀 더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몰랐던 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온 알림이었어요. 사실 며칠간 강의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 톡을 광고 아니면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 알림인 건 줄 알고 넘겼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어요. 진짜 혹시나 해서 이 보험으로 처리할 거라고 했는데 간호사도 된다고 하더군요. 저를 챙겨준 꼴이 됐지만 이용당한 것 같기도 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보험을 든 기억이 없었기에 병원을 나오자마자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아들이었어요. 저인 척 연기를 해서 보험사 직원들을 속이고 제 동의 없이 저 몰래 보험을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집에 도착해서 겨우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험 관련 카톡들을 다시 봤는데 제 명의로 여러 가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군요. 정말 소름이 돋았던 게 사실 얼마 전에 아들이 제 집에서 제 폰을 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자기 폰인 줄 알고 모르고 들고 갔다고 했어요. 그때 아들이 어린이집 일로 출장을 가야 돼서 다시 집에 못 간다고 며칠 후에 준다길래 별 의심 없이 알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폰을 보험 가입하면서 인증할 때 사용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이 제 동의 없이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한 건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갔더니 제 건강이 걱정돼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들에게 당장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솔직히 겁이 나서 못 물어봤습니다. 이후 저는 모든 보험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아빠, 혹시 뭐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뭐 새로운 걸 알게 된 건 없으시고요? 네가 나 몰래 들어놓은 보험 말하는 거냐? 필요 없어서 다 취소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나 몰래 뒤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죽으면 돈 타먹으려고 이런 짓 했냐? 아이씨, 카톡 알림 취소하는 걸 깜빡해서 망했네. 아니, 아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아빠 아프면 돈 많이 드니까 그 돈을 제가 낼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버지 재산에서 까먹으면 저는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 사실 사람이 가는 날은 한 해만 아는 거니까 혹시라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돈이라도 저희가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돈 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저는 아들의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전화를 종료하고 아들 부부를 위해서 늘 주던 용돈도 끊어버렸고 아들의 만류에도 아들이 몰래 든 보험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에게 사과도 안 할 줄은 몰랐네요. 며칠이 지나자 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단 하나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결국 아들에게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널 오냐오냐 키웠어. 내가 너희 부부한테는 내가 돈줄로 보이니?
돈을 계속 받아갈 거였으면 최소한 부모 자식, 아니 가족 간의 신뢰는 깨뜨리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나 몰래 내 보험을 만들어 들어? 너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고 돈 얘기 꺼내지도 마. 이런 반응을 처음 경험해봐서 그런지 아들이 정말 깜짝 놀라더군요. 말을 더듬으며 알았다고 하고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한 달 후에 정말 용돈을 보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몇 통이나 전화가 오더군요.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참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더니 갑자기 저에게 전화 와서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 진짜 저희 용돈 끊으신 거예요? 와, 아버님, 이제 하나뿐인 손자 안 보고 싶으세요? 손자 보고 싶으면 당장 용돈 보내주세요. 저희가 살아야 애기도 살죠. 뭐? 너 내가 늘 돈 보내주고 뭔 짓을 다 하든 넘어가니까 내가 호구로 보이니?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돈 못 줘. 용돈 받고 싶으면 가족 돌이나 제대로 하던가.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돈만 받아가고 거짓말이나 치면서 날 속이는 애들한테는 이제 한 푼도 못 준다. 사실 며느리의 협박 같은 막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이렇게 안 하면 계속해서 제 돈으로 저 몰래 아들과 며느리가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제가 더 예전처럼 꼬리를 내리고 돈을 보내줄 줄 알았나 본데 저도 뒤에서 몰래 든 보험이 너무 괘씸해서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몇 달 동안 용돈을 보내지 않고 통장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리자 아들 부부가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생각해보면 보통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받는 대우였죠. 과연 둘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평소 제 건강을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던 아들 부부가 갑자기 제 건강을 심각하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모르니 저희가 직접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결과 안 좋으셔도 저희가 옆에 같이 있어 드릴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이런 태도가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간 것도 처음이고 제가 늘 몸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건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후 이번에 제 건강 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자 며느리가 저를 위로하는 걸 넘어서 저한테 꼭 필요한 물건을 사들고 왔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주면서 둘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말들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시면 건강에 좋대요. 곧 팔순이신데. 팔순잔치도 이렇게 건강하게 맞이하셔야죠, 아버님. 이번 잔치는 저희가 다 알아서 준비할게요. 아버님은 편하게 계시기만 하세요. 아빠, 그동안 제가 속 많이 썩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팔순잔치 비용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손님도 저희가 다 알아서 부를 거고요. 그냥 건강만 챙기세요. 저는 이때 정말 아들 부부의 말이 진심이라고 느꼈습니다. 팔순잔치는 엄두가 안 나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잔치 계획이랑 재정 문제까지 아들 부부가 적극적으로 먼저 말을 꺼내며 나서주어서 너무 고마웠죠. 이후에도 자주 저희 집에 방문해 제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부부를 위해 옛날보다 더 많은 용돈을 보내주게 되었죠. 그냥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 딱 봐도 용돈 끊기니까 연기하는 거 아니냐 말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제 나이가 되면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가족이 아니더라도 절대 못 부리실 거예요. 사실 평소에 많이 외롭거든요. 오늘 하루가 미래를 계획하기보다 과거를 회상하는 데 더 집중되어 있고 남은 사람만큼 떠난 사람이 많을 나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들 결혼 전에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죠. 물론 아들과 며느리가 늘 제 속을 썩였지만 조금만 저에게 따뜻하게 해주니 마음이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늘 속으로는 며느리와 아들과 정말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순잔치 전까지 약 몇 개월이 정말 제 인생에서 행복했던 기억이었어요. 당시엔 너무 행복했는데 둘의 의도를 알고 파국을 맞이한 지금은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 아린 그런 안타까운 기억들이네요. 근데 제가 아들 부부와 파국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순잔치를 이렇게 행복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건 그만큼 아들 부부가 철저하게 제 마음을 얻어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팔순잔치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 당일날 손님이 왔을 때에는 그 어떤 자식들도 부럽지 않을 만큼 완벽했던 날들이었죠. 아버님, 저희 또 왔어요.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였죠? 이번 팔순잔치에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아빠, 인맥이 워낙 넓으셔서 누굴 부를까 고민 중이에요. 이번 잔치는 가족분들만 아니라 아빠를 존경하는 지인분들까지 모셔서 정말 뜻깊게 준비하려고 해요.
아버님, 오신 분들께 감사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사실 팔순잔치 처음에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님 젊을 때 사진이랑 저랑 기정 씨 사진을 모아서 기념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처음을 아버님 인사로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팔순 선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미리 드릴게요. 마사지 기구예요. 평소에 아픈 곳들 마사지 해주면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의 정성이 대단하지 않나요? 단 한 번뿐인 팔순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 취향을 물어보며 정말 온 정성을 다 쏟더군요. 전 이때 아들 부부가 돈이 끊기면서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둘이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팔순잔치 후 제 재산을 전부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죠. 이후 제 팔순잔치 당일날 아들과 며느리의 노력으로 정말 성대하게 잔치가 열렸습니다. 제가 퇴직 후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약했기 때문에 투자자와 비즈니스 파트너, 제 강연을 들은 젊은이들 등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저는 부담스러울까봐 팔순잔치에 초대한 적이 없는데 아들이 일일이 다 초대장을 돌렸더군요. 저는 아들이 몸이 불편한 제가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 부부와 며느리에게 고마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팔순잔치 당일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제 칭찬을 하며 저를 정말 극진히 모시더군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며느리랑 아들을 잘 뒀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살아야겠어요.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너무 싹싹하고 선생님을 위하는 마음이 엄청나더라고요. 예전엔 아드님이 돈 때문에 속 썩인다고 힘들어하시더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짝 봤는데 둘 다 문신을 싹 지웠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되더니 아드님이랑 며느님 두 분 다 진짜 철이 들었나 봐요. 선생님, 정말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요. 제가 가본 팔순잔치 중에서 최고예요.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애쓰신 게 보인다 보여.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는 지인들이 아들이랑 며느리 칭찬하는 것을 듣고 감사하다는 마음보다는 사실 정말 어색했습니다. 최근엔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저에게 잘했어서 모든 행동이 칭찬받을 만하지만 예전에 했던 행동으로 봐서는 무슨 꿍꿍이가 또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멋쩍게 웃고 있으니까 자기 얘기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온 손님들을 향해서 정말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갑자기 분위기가 다른 음악이 나오면서 며느리가 감사의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죠? 저희가 아버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모든 분들한테 이 잔치가 평생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팔순을 맞이하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앞으로도 옆에서 저희가 아버님 잘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저희가 잘못했던 행동들 다 완회하고 이제 행복만 드릴게요. 여러분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모두 감동받은 얼굴로 환호를 하고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있더군요. 사실 그 순간에는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어떤 진심이 숨겨져 있든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순간은 행복했어요. 제가 감동한 그 사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사람들도 모두 눈이 커져서 제일 앞에 있는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참 고맙게도 아들과 며느리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를 불렀더군요. 죽기 전에 꼭 한번 콘서트를 가서 실물을 보고 싶다고 생각한 가수였는데 제 눈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직접 노래를 불러주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오더군요. 며느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객들을 향해 감동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놀라셨죠? 아버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감동받으셨나 봐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을 위해 그동안 정말 열심히 돈 벌고 일했습니다. 앞에 계신 분 누군지 다들 아시죠? 한 번 부를 때 수천 이상을 들여야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분이잖아요. 하지만 아버님이 즐거우셨으니 저희는 전혀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모든 걱정 다 잊고 저희 아버님 팔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고 이 순간을 함께 즐겨주세요. 이렇게 며느리의 깜짝 인사와 함께 20분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브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잔치가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가시지 않을 정도로 너무 충격이 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그동안의 행동들이 모두 기억나지 않더군요. 어떤 행동을 했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거의 다 가고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둘을 찾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너무 집중해서 제가 온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또다시 감동을 받았고 손님들이 낸 축의금으로 아들 부부의 용돈을 거하게 쥐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인사를 전하기 위해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악스러운 대사가 들렸습니다. 와, 이 돈 봐봐. 아버님, 아니다. 지금은 안 계시니까 막 불러도 되지? 그 영감탱이가 퇴직 후에 애를 쓰긴 썼나 봐? 무슨 팔순잔치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아버님 잔치나 강연 행사 같은 거 좀 열 걸 그랬어. 괜히 보험 몰래 들거나 통장에서 몰래 돈 빼가면서 미움받고 그랬다니까? 그냥 행사 열어서 참가비를 우리가 중간에서 다 가져가면 됐잖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지. 이런 게 진짜 사업이라고. 참, 당신 아버지 연세만 좀 젊었어도 우리가 더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 아까워. 역시 당신은 머리가 좋은데? 그래, 우린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사업이 어울린다니까? 근데 우리 아빠 오늘 진짜 감동받은 듯? 아주 울고 난리가 났더라. 나 힘들 때 돈은 안 빌려주려고 하더니 좀 잘해줬다고 돈 주는 거 보면 진짜 사람이 웃겨. 그 이번에 축의금 많이 들어왔지? 이제 내일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리자. 그럼 남은 돈도 우리가 쓸 수 있잖아. 그럴까? 영감탱이로 돈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빚이라서 어차피 더 못 써먹겠지? 그럼 이제 쓸모도 없는데 당신 말대로 요양병원이나 보내버리지 뭐. 요양원 비용도 영감탱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면 되잖아. 거기에 두고 우리가 좀 여러 번 찾아가주면 또 감동받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돈 우리한테 다 준다는 유서를 쓰게 만들자. 오, 좋은데? 요양원에 계실 때 좀만 잘해주면 통장 비밀번호도 다 넘길 듯. 와, 정말 아들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려고 계획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사이코패스 2명을 보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둘이 저에게 그동안 잘해준 이유가 팔순잔치 축의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였다니. 그걸 넘어서 저를 몰래 요양원에 보내버리려고 했다니. 너무 실망스럽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듣고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본능적으로 제가 살아남으려면 이 계획을 모른 척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집에 가면서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차분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끌어올라 미칠 것 같았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지 않아서 아예 자산이 없었다면 아들네가 이런 짓을 안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동안 현금, 금덩이, 고가의 명품 컬렉션, 미술품, 주식 투자 등 정말 다양하게 자산을 모아두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아들 부부가 더 자극을 받으면서 탐욕이 생긴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 강의로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팔순잔치 때도 많은 손님들이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아들네가 이런 못된 짓을 꾸미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다 제 탓 같아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어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가 밤새 떠올라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강제로 요양원에 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자 두렵고 억울하더군요. 또 계속 저 혼자 모른 척하면서 둘을 보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들 부부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한 후 마지막으로 사실대로 얘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며 아들 부부를 떠보았죠. 어제 팔순잔치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희한테 밥을 꼭 사주고 싶었어. 사실 요즘 자식들이 참 못된 애들이 많더라고. 내 친구는 정신이 멀쩡한데도 아들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넣어버려서 죽다 살았다더라. 재산 때문인지 싸워서 홧김에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그러다가 천벌받는다니까. 와, 진짜 사람이 못됐네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죠? 소리 안 들은 어릴 때면 몰라. 지금까지 저러는 건 너무하다. 인간도 아니네. 아들분이 다른 사정이 있으셨던 건 아닐까요? 근데 그래도 너무하긴 했다. 저희랑 너무 다르네요, 아버님. 그쵸? 아버님은 그런 걱정 마세요. 둘은 제가 얘기를 꺼내자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지만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도 끝까지 이실직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를 안심시킨 후에 제대로 뒤통수를 친 모양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제가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자 결국 저는 아들 부부로부터 제가 저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바로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부부가 요양원으로 저를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를 만나 혹시 몰라서 미리 적어두었던 유서에서 상속 관련 부분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70%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회에 기부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제가 요양병원에 강제로 가게 된다면 변호사가 저를 꺼내주기로 하였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떤 채로 지낸 지 약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요양원에 보내줬을까요? 그날은 참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저 여기다 넣은 사람 아들 맞죠? 당장 불러주세요. 저 진짜 멀쩡하다니까요. 요양원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고요. 제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제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에 의해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졌습니다. 물론 제 소식을 들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들네에게 법적 반격을 하여 다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사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었음에도 정말 저를 요양원으로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미 알았음에도 제가 직접 겪으니까 정말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죠. 제가 미리 변호사와 이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억울하고 분해서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아들 부부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신청과 의료 소견을 모두 무효화시켜 요양원을 나온 후 아들 부부의 계획을 법적 증거로 모아두고 요양원에 있을 동안 둘이 빼돌렸던 제 남은 재산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아들 부부의 파렴치한 계획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요양원에 있던 저를 데리러 온 건 저와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해진 변호사님이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제 집에 가고 있는데 멀리서 아들 부부가 보였습니다. 참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나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화라도 내려고 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잠시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했죠. 저를 마주친 둘은 상상 이상으로 뻔뻔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에서 벌써 오셨어요? 대체 어떻게 나오셨죠? 왜 그렇게 놀라니? 내가 죽을 때까지 요양원에 있어야 너네가 내 집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재산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내가 참 눈치도 없이 빨리 나왔네. 그치? 야! 니네들이 이러고도 자식이고 며느리냐? 어? 너네 내 팔순잔치 축의금 노리고 나 요양원 보내버리려던 거잖아. 아빠, 대체 그걸 어떻게... 아니다. 지금 많이 놀라셨죠? 너무 놀라서 헛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빠를 평소에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아버님이 걱정돼서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이 뻔뻔한 놈들,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그리고 제가 속에 있던 말을 모두 털어내는 그 순간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려줘! 선생님! 아빠, 괜찮으세요? 갑자기 제가 밑에 있는 계단으로 넘어졌고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이후 변호사가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심각한 골절을 입고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조금만 운이 안 좋게 떨어졌다면 사망하셨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하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저는 제 스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들이 저를 밀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들 부부가 마지막으로 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대화하는 척 저를 집안 계단으로 유도한 뒤 제가 발을 헛디딘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저를 밀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분명 제가 죽길 바랬던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이 컸지만 살기 위해 다시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있었던 경찰 진술에서 제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저까지 속을 정도로 연기를 잘하더군요. 하지만 곧 아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죠. 제가 팔순잔치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은 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 이 행동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빠 재산이 이렇게 없었나? 아님 설마 우리 계획 눈치채고 어디 빼돌린 건 아니겠지? 뭐야, 영감탱이 눈치가 왜 이렇게 빨라? 혹시라도 아버님 요양원에서 나오게 되면 이번엔 그냥 계단으로 밀어버리자. 그럼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좋아. 티 안 나게 아버지가 발을 헛디딘 것처럼 내가 계단으로 유인할게. 제가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녹음기에 녹음된 둘의 대화였습니다. 참,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대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살인미수 아닌가요? 제 아들이지만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이 대화를 듣고 둘 다 마땅한 벌을 받지 않고 사회에 그냥 방생시켜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아들 부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걱정되더군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선생님 아파요. 바닥으로 던지지 말아주세요. 아파요. 어린아이가 두려움에 떨면서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동보호기관에 아들 부부의 어린이집을 신고했고 이후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자 어린이집의 평판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모들이 아들 부부한테 찾아와 화를 내며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죠. 미쳤네, 미쳤어. 애들이 뭔 죄가 있다고 화풀이를 해? 어? 너희 다시는 어린이집 할 생각 하지도 마. 내가 언젠간 우리 아들한테 너희가 했던 짓 그대로 갚아줄 거야. 알겠냐? 아이씨, 아빠 때문에 다 망쳤네. CCTV는 갑자기 왜 봐가지고 짜증나 죽겠네. 멀리서 지켜봤는데 아들 부부는 화가 난 부모들한테 사과도 없이 제 탓을 하고 있더군요. 이후 아들 부부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식 인생 망치니까 좋으세요? 다쳤으면 병원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지. 어린이집 CCTV는 왜 가져가냐고요? 당신 때문에 어린이집 다 망했잖아. 아버님! 진짜 어이가 없네. 집 안에 녹음기는 왜 설치하셨어요? 저희가 뭐 아버님 죽이기라도 할까봐요? 계단은 아버님 혼자 넘어진 거잖아요. 법정에서도 저희가 민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 녹음본도 아버님이 꾸민 짓이라고 얘기하라고요! 마지막으로 사과를 기대했지만 결국 저는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고 더 이상 아들 부부와 말을 하는 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법정에서 아들 부부가 제 재산을 탐낸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고 팔순잔치 때 아들 부부 대화의 녹음본과 계단에서 저를 밀치기 전 둘의 대화 녹음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징역을 살게 되었고 저와의 관계도 당연히 끝이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 부부의 만행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요양원에서 울부짖는 저를 보고 누가 SNS에 제 영상을 올렸고 이후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저와 아들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댓글로 퍼뜨린 것입니다. 다행히 저를 위로하고 걱정해주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들 부부를 거의 다 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의 어린이집은 맘카페에 소문이 퍼져 문을 닫게 되었고 화가 난 부모들이 단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아들네는 전 재산을 합의금으로 탕진하게 되었죠. 최악의 끝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로부터 제 안전과 재산 문제를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자 저는 몇 개월 만에 드디어 안심하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시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하실 겁니다. 아들은 이미 제가 알던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고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그래도 부모 자식이라는 천륜의 관계 때문에 아들이 죄를 뉘우친다면 차마 외면하진 못하겠지만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를 전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으셨겠지만 그래도 밤잠은 설치지 마시고 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새 중년의 나이를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사람 나이가 40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여서 마흔을 불혹이라고 칭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정말 그러시던가요? 전 개인적으로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건데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듯 싶습니다. 나이가 불혹이 됐다고 해서 제가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유혹에 안 빠지는 사람이 된 건 아니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꼭 성숙한 게 아니란 사실을 알려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먹은 건지 아주 의심스러운 분들이었는데요. 이분들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 이전에 제가 살아온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먼저 잠깐 꺼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렇게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친할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공허함에 적적해 하시던 친할머니께선 얼마간 고모댁에 가서 지내기로 하셨어요. 멀리 사는 딸을 자주 못 보고 사셨던 친할머니셨으니까요. 고모댁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아버지께서 운전대를 잡으셨고요. 그리고 차에는 엄마, 친할머니 그리고 제 동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교통사고가 벌어졌어요. 그 사고로 아버지, 친할머니, 제 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비극이 휩쓸고 간 자리는 무척이나 쓸쓸하고 삭막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식구들끼리 아웅다웅하며 잘 살았던 저희 가족은 비극이란 이름의 박살이란 채였죠. 돈이 없어서 멀리 이사도 못 갔어요. 기댈 외가도 없었거든요. 충격으로 정신이 반쯤 나가신 고모 역시도 형편이 원체 여유롭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친정 엄마 둘이서 알아서 역경을 딛고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저희 집안을 커다랗게 덮쳤던 비극의 흔적은 엄마의 몸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야, 저기 봐. 예진이네 엄마 오셨다. 진짜로 팔 모양이 신기하네. 야, 예진이네 아줌마 팔이 로봇팔인 거 알아? 저것 봐. 한쪽 팔이 로봇팔이니까 모양이 이상하게 굳어 있잖아. 예진이네 아줌마는 로봇이야. 어렸던 그 시절 제 친구들은 친정 엄마를 로봇 아줌마라 불렀습니다. 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친정 엄마께서는 한쪽 팔을 거의 못 쓰게 되셨거든요. 게다가 통증 때문에 보기엔 이상한 각도로 팔을 뻗고 다니셔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제 친구들이 보고서 놀렸던 겁니다. 전 그게 죽을 만큼 창피하고 싫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배척당하지 않으려고 제가 용을 써서 학교 생활을 했었죠. 가족들을 동시에 셋이나 사고로 잃었던 전 친구들과의 우정에 목마른 아이였으니까요. 혼자인 걸 싫어했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선 살갑게 대하며 어떻게든 우정을 쌓아갔지만 집에 오면 엄마께 퉁명스럽게 굴고 짜증과 신경질만 내는 아이였습니다. 만약 나이에 비해 제가 의젓한 아이였다면 엄마께서 덜 힘들게 사셨을 것 같아 언제나 이 부분이 죄스러워요. 촬영하다 못해서 외롭고 쓸쓸해 보이기까지 하던 한쪽 팔로만 음식을 애써 만드시던 그 모습이 저의 두 눈엔 영영 담겨 있습니다. 엄마께선 몸이 그렇다 보니 일자리에 제약이 있었고 늘 작은 식당을 전전하며 돈을 버시는 정도였습니다. 절 위해 그렇게 사셨죠. 엄마의 입장에선 시부모, 남편, 막내 자식까지 다 줄줄이 떠나보낸 것이었는데 사실 얼마나 가슴에 한이 되고 힘드셨겠나요? 그런데 오로지 저 하나만 보시고 그 깊은 아픔을 가슴속에 감추신 채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멋지고 훌륭한 엄마에 비해 그렇지 못했던 자식인 저는 성인이 돼서야 조금씩 철이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니까 저마다 사정이 있는 집들이 많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지내는 강인한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곤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친구들과 절 비교해가며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살까? 우리 집엔 왜 그런 비극이 닥쳤었을까? 이런 식으로 불평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공부 잘하고 성실한 자식을 둔 부모는 좋겠다. 근데 난 그런 자식이 아니구나. 이런 식의 생각도 처음으로 해보게 된 것이었죠. 제가 똑똑한 자식이 아니라서 엄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안 환경이 어떻든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친구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스스로 부끄러워졌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부끄러움이란 것도 알았죠. 부끄러운 건 한쪽 팔이 로봇처럼 굳어 불편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살걸. 왜 난 이제 와서야 이런 후회를 할까? 저와 같이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 중에 명문대에 진학한 경우도 있었는데 전 기껏 전문대에 와 있었습니다. 전문대라도 분위기가 천차만별이었겠으나 당시에 그곳 재학생들 분위기는 대체로 먹고 마시고 죽자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술자를 가졌어요. 사실 전 제가 그런 분위기에 휘말리기 좋은 성격을 타고났다 생각했는데 마음을 다잡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건 엄마의 존재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보니 더없이 엄마가 작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넉넉한 사이즈로 맞췄던 교복은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입어보니 팔 길이가 너무 짧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었죠. 자식이 그만큼 자라는 동안 엄만 더욱더 작아지셨고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살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엄마도 이제 끝일지 몰라. 날이 갈수록 체력도 훅 떨어지고 계시잖아. 내가 잘해야지. 일부러 그렇게 다짐을 했던 건 지난날 너무나도 철이 없었던 유년 시절을 반성하는 차원이기도 했어요. 전문대를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땄습니다. 드디어 철이 들어 제 인생을 열심히 살 줄 알게 됐는데 내 나이 20대 중반에 엄마께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떠나고 나면 혼자 남겨질 네가 걱정된다. 우리 예진이 외로움 많이 타는데 강한 척, 씩씩한 척을 하도 잘해 그렇지. 누구보다 속이 여린 사람인 거 엄마인 나는 다 아는데
엄마가 건강하지 못해서 미안해. 항상 미안하다. 가장 힘든 사람은 당신 자신일 텐데 제 앞에서 너무나도 미안해하시며 작아지시던 친정 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막막해 하시던 친정 엄마의 눈앞에 제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도 버틸 테니 친정 엄마도 버텨달라고 우리 서로 버텨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자 친정 엄마께선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며 저와 새끼손가락을 마주 걸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때부터 포기란 없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사활을 걸고 투병 생활에 임하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 고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비극적인 사고 이후 생기를 잃어버리신 채 짓무른 가슴을 안고 쭉 사신 분이었죠. 근데 엄마의 암 선고를 들으시고 제가 또 거기에 매달려 온 생활을 쏟고 있다는 것까지 아시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듯 무력하게 놓아버린 인생이란 거. 그걸 더 살기 위해 안간 힘 쓰는 사람들이 나의 바로 가까이 있을 줄 몰랐어. 내가 너무 오만한 자세로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드네. 예진아, 앞으로 너희 엄마 돌보는 거 내가 전적으로 도우련다.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 고모가 힘 보태줄게. 고모,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엄마도 무척 힘이 나하실 거예요. 그동안 힘없이 사시는 고모와 교류를 하는 게 서로의 아픈 상처만 되새기고 후벼 파는 것 같아서 저희 모녀는 사실 그러질 못했었죠. 근데 진작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살 걸 그랬다고 후회가 됐어요. 고모가 곁에 계시자 엄마께선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으셔서 기운을 내셨고 굳센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임하셨습니다. 같은 비극을 공유한 사이였으니 세상에서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알았던 거예요. 저도 고모가 계셔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초기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해두시라며 친정엄마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왔었지만 그것이 무색하게도 이듬해에 엄마께선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엄마께선 다시 이렇게 드시고 싶은 음식을 드시며 가고 싶으신 곳을 다 가게 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만큼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꼭 보고 싶다면서 강조를 하셨죠. 엄마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안 흔들렸을 것 같은데 고모께서도 저에게 너무 늦은 시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결혼을 일찍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권해주셨습니다. 비단 당신께서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뿐 아니라 제가 가정을 꾸리면 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의 암 선고 앞에서 무너져 내렸을 때 저의 곁을 떠나긴커녕 오히려 그때 저에게 다가와준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힘든 순간에 저에게 다가와준 남자라면 믿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모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안 따지고 결혼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제 주제에 언감생심,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요. 전 일찍 어린 나이에 친정아버지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갈증이 강해서 가정적이고 착한 성격인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남편하고 서로 결혼에 대한 생각도 통했고 다 괜찮고 좋았는데 문제는 시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한다는 걸 시댁 측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안다는 그 사실을 또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교류가 딱히 없었는데요.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당시 말씀이 잊혀질 수 없는 질문이었죠. 네가 뭔데 우리 광철이하고 결혼한다 그러니? 대관절 네가 뭐길래?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냥 사람이고 평범한 여자이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한 상대였을 뿐인데 그건 왜 시어머니께 절 소개해야 할 말이 뭐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죠. 그래. 이대로 계속 얌전히 아무 말도 않고 우리 광철이 곁에서 사라져 주면 돼. 설마 결혼을 이렇듯 대놓고 반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만 믿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시아버지께서도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시는데 남편이 그런다고 해서 제 마음이 안심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따로 찾아뵙고 진솔한 대화를 청해봤습니다. 대체 저의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앞으로 그럼 제가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걸 여쭙고 싶었어요. 사귀기만 할 거라 생각했고, 설마 너 같은 조건의 여자하고 우리 광철이가 결혼까지 한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버려 뒀던 거다. 결혼은 말도 안 되지. 팔 아픈 무친하고 둘이서만 쭉 살았다지? 근데 무친이 암 걸려서 내내 그거 치료한다고 병원 생활이다 뭐다 그러면서 돈도 엄청나게 썼다면서. 넌 그냥 집안도 꽝이고 재산도 꽝이고 여튼간에 그냥 다 꽝이잖아 꽝. 그런데 조금의 여지도 없이 저에게 꽝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뭘 어떻게 해도 어머님, 아버님 마음엔 들 수가 없는 거네요. 아유, 우리를 너무 비정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이 다음에 자식 낳고 키워보면 우리 마음 다 이해하게 될 거야. 그때 갑자기 남편하고 결혼하겠다는 열망이 저도 식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옷을 챙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쉽게 단념한다고 생각하셨던 건지 되게 당황하신 눈치로 절 쳐다보셨던 기억이 나네요. 전 남편에게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희한한 건 남편은 여전히 천하태평이었단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 남자가 뭘 믿고 저한테 이러나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에겐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의 시누이인데 이때 결혼 생활 중이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누나가 곧 이혼할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누나가 이혼할 낌새인 거. 우리 부모님도 거기까진 눈치채셨는데 다른 건 아직 꿈에도 모르셔. 누나하고 매형이 그냥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 준비하는 건 줄로만 아시거든. 뭐? 그럼 그게 아니야? 두 분이 이혼한다는 이유가 그럼 뭔데? 이유가 궁금했는데 남편이 뜸을 들였습니다. 저한테 공유하기엔 조금 망설여지는 내용인 듯 싶었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왜냐면 시누이는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나서 너무 열이 받은 나머지 바람을 피웠던 건데요. 바람을 피운 상대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누이의 옛날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바람을 피웠단 얘기잖아. 그게 제정신이야? 난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저는 처음에 남편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였더라고요. 심지어 시누이는 그 남자가 출소를 하면 그 남자와 재혼을 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이혼 대소동이 벌어졌고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께선 뒷목 잡고 쓰러지셨죠. 거의 정신이 나가셨던 시부모님 두 분께선 혼미해졌던 정신을 되찾으시는 대로 곧장 저와 남편의 결혼부터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반쯤 넋이 나가신 모습으로 저에게 당신을 섣불렀던 판단을 사과하셨어요. 내가 내 배로 낳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미친 딸년을 보다가 널 보니까 네가 선녀였다. 집안 사정 좀 후달리고 여러모로 후줄근하면 어떠니. 얼굴 이쁘게 놔주고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이름난 4년제 대학교 보내봤자 깜빵에 있는 범죄자하고 바람나서 이혼이나 당하는데. 그런데 딸년보다 네가 낫다. 네가 정상이지. 우리 광철이가 좋아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것만 봐도 너는 남자 보는 눈이 아주 높다. 내가 아들 잘 키워놓은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눈치 좋게 괜찮은 남자 채가려고 하니. 그래, 너 정도면 그냥 내가 별 욕심 없이 며느리로 맞아도 나쁘지 않아.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인생 이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딸년 그지랄 떠는 꼴까지 봐야 했는지. 사람은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돼. 하도 속상함에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짓무른 눈가하며 풀이 죽은 목소리를 내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 또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전 친정엄마께서 불편하신 팔로도 어떻게든 절 키워보시려고 가진 애를 쓰시는 동안 그 모습이 창피하다는 이유를 대며 싸가지 없게 굴었던 딸이었으니까요. 어릴 적이었다고 하지만 엄마께 너무나도 죄송한 행동들을 범했기에 그때만 생각하면 입이 열 개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누이가 그런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마니까 제 모습이 겹쳐졌죠. 자식 문제로 소가를 크게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제 엄마가 겹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의 마음 같아선 제가 신우이의 목까지 대신해서 시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진심으로 그랬어요. 제 시누이가 그런 엄청난 불륜 사건으로 이혼을 당하고 난리를 친 인물이란 사실은 엄마와 고모를 비롯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이었습니다. 그랬다간 걱정만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리지 않고 조용히 결혼을 했었죠. 남편은 저와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의 그 말엔 저희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고 효심이 깊어 보이는 여자라 자기 양친에게 착한 며느리를 선사해 주었다는 생각에 남편은 좋아했던 것이었죠. 왜냐면 시누이가 성격이 좀 제멋대로에다가 개차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가 사춘기 시절엔 시아버지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다 가출까지 몇 번 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자기 누나의 더러운 성질머리에 학을 떼는 사람이라 전혀 남매 사이가 살갑지 못했고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온순하고 배경도 좋지 않아서 자신감이 있을 이유도 없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전 시부모님의 절 향한 막말 앞에 점차 그것을 체감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감히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너 먼저 밥을 처먹는 법을 배워왔냐? 네? 그게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미 식사 시작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시댁에서 밥을 먹었을 때 제가 어쩌다가 시아버지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밥을 한 수저 딱 떠버렸던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랬던 건데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매섭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다 왜 그런 줄 아냐? 못 배워서 그렇다.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무릇 사람의 자란 배경은 어떻게든 다 드러나게 돼 있더라. 제가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실수로 딱 한 번 그랬을 뿐인데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서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민망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옆에서 남편은 밥이나 빨리 드세요 라며 대충 시아버지께 그런 말씀이나 드렸고요. 시어머니께선 제가 정당하게 혼이 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죠. 너는 어른 공경에 앞으로 더욱 힘을 쓰도록 해라. 날 통해 예절과 인생을 배웠으면 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민망하니까 대충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먹었답니다. 전 결혼하고 나서 반년 동안은 적응을 하느라 아예 정신이 쏙 빠져 있었어요. 제가 결혼했으니 엄마께서 공허함을 느끼실까봐 그것까지 신경을 쓰느라 더욱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 보면 무슨 할 말씀들이 그렇게나 많으신지 이 잔소리 저 잔소리 해대시는 시부모님 때문에도 정신이 어지러웠고요. 반년 이상이 지나가면서부터 점차 결혼 생활이란 새로운 영역에 적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임신 문제였어요. 대체 왜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는 거냐면서 시부모님께서 점차 저를 들들 볶으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요새 뉴스에 보면 여자들이 나이 40살에도 첫 애 낳고 막 그랬다던데 너도 혹시 그렇게 살 계획이 있는 거니? 네? 아니에요. 딱히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고요. 아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고 싶은 마음뿐인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어머님, 저도 나름 애가 타는 입장이란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애만 다 할 게 아니라 네가 무슨 노력이라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겠지? 그럼 몹시도 곤란한데 우리 광철이 옆에서 너네 치고 건강한 새 며느리를 그 자리에 앉히는 수도 있단다. 네? 어, 어머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농담 안 하도록 네가 잘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계속해서 아이가 안 들어선다면 내 나름대로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결혼 1년 만에 듣게 된 소리에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간 아이를 언제 가질 거냔 잔소린 많이 들어봤어도 설마 이런 모욕적인 소리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해본 것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때 신우이와 바람이 났었던 남자가 출소란다고 그래서 시부모님의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신우이가 자기 가족들과 연을 끝내만해 하며 또 한바탕 난리를 쳤거든요. 시어머니께선 차라리 애초에 저런 딸이 없었으면 마음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미 있기 때문에 신경을 이렇게 쓰고 살 수밖에 없다면서 당신의 신세 한탄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 그 모습을 보며 괜스레 시댁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당한 모욕적인 언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건만 시누이 일 때문에 저 역시도 얼떨결에 정신이 팔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갔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기분이 참 좋겠구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에이, 그게 그렇게나 힘들 줄이야.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혼잣말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통에 죄인이 된 것 같아 늘 눈치가 보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중에 어느 쪽이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드시는지 도무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였네요.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시댁에 때마다 들렀던 제가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땐 그게 결혼 생활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시누이 때문에 머리 싸매고 사시니까 저라도 시부모님께 더욱 잘해드려야 한다는 얄팍한 효심도 있었고요. 결혼하고 1년 반 정도가 됐을 때 그때가 돼서야 엄마께선 처음으로 저에게 아이 얘기를 꺼내셨던 듯 싶어요. 예진아, 아직 애기 소식은 없고 난 우리 딸이 조금 더 길게 신혼생활 즐기다 애기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 바람이고 우리 딸이 사위하고 어른이 잘 알아서 결정하겠지. 엄마가 하도 이런 걸 안 물어보시니까 어떤 생각하시는지 내심 궁금했었는데 엄만 손주가 빨리 안 생겨도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혹시 네가 이런 문제로 네 시댁에서 눈치 보며 지낼까 봐 그게 걱정이야. 힘든 일 없지? 항상 별 문제 없고 괜찮단 소리만 하는 너니까 내가 굳이 곧대로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당연히 믿으셔도 되죠. 저 진짜 괜찮아요. 저 아직 젊으니까 애기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시댁에서도 다들 그러세요.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또 괜히 남몰래 마음을 졸였던 거였어. 우리 딸은 어쩜 이렇게 뭐든 알아서 잘할까. 결혼해서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놓이고 흐뭇하고 그런다. 난 우리 예진이가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해. 눈물을 글썽이시는 엄마를 바라보며 나이가 많이 드셨단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집안에 불어닥쳤던 옛날의 그 비극 이후로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영향은 남아있어서 전 외로움도 잘 타고 정에 목이 마른 사람이었기에 은근하게 임신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제 분신을 내놓고도 싶었고 아이 소식으로 얼른 시댁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싶었고 남편하고 함께 부모가 되어가는 순간들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건지 정말 시어머니의 말 맞다나 제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싶던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생명이 찾아왔어요. 결혼 2주년을 한 달 앞둔 때였습니다. 날아갈 듯이 기뻤고 축복과 칭찬만 가득 받을 거라 생각했죠. 남편하고 얼싸안고 행복해한 뒤 시댁에 가서 직접 이 소식을 알렸을 때였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신 시어머니께서 제 등짝을 퍽소리나게 후려치셨어요.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동안 왜 이렇게 뜸을 들였어? 진작에 속도 좀 낼 수 있으면 좀 좋아하니? 저도 그간 노력 많이 해왔고 많이 기다려왔어요. 어머님, 저라고 왜 임신을 더 일찍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좋은 소리만 들을 줄 알았던 자리인데 핀잔을 듣게 되니까 제가 너무 황당하고 서러워서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셨어요. 말 대꾸하는 것 좀 봐라. 어디 가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착하고 성격 좋단 얘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네. 에휴, 내 팔자야. 자기 시부모 공경할 줄 아는 며느리만 됐어도 내가 바랄 게 없는 건데 그 바람이 그렇게나 거창한 거였나? 그런데 그 말씀을 절 보면서 하진 않으시고 베란다 쪽을 쳐다보며 혼잣말 하시듯이 뱉으시더라고요. 그 행동은 저로 하여금 시아버지께 따지고 화를 내기에도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묘하게 저한테 스트레스만 안겨주시는 시부모님을 피해 제가 하소연할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없었죠. 그중 하나가 남편이었고요. 근데 남편은 자기 양친의 그런 성격을 알면서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걸 크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뭔 상관이야. 이제 애 가졌으니까 됐잖아. 애 언제 가질 거냔 소리도 쏙 들어갔고 이제 애만 잘 낳으면 될 일인데 기뻐해야 할 순간에 인상이나 쓰고 있다니 뱃속에 우리 애가 슬퍼하겠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근본적으로 아버님하고 어머님 때문에 매번 머리가 아프다니까. 근데 내가 진짜 대놓고 따질 수도 없고 이럴 땐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해주면 안 돼? 우리 부모님한테 따질 생각을 설마 진짜로 했단 건 아니지? 그건 아니었길 바래. 그랬다면 진짜 실망이야.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참하고 고운 며느리로 보시는데 당신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이러는 거야. 전 그 말이 별로 달갑지가 않았어요. 참하고 고운 며느리. 그게 정말 제가 되고 싶은 존재인 건지. 그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면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게 정상이란 고모의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열심히 달랬죠. 임신 때문에 제가 정상이 아닌 거라고 그런 생각까지 해가며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에 애를 썼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상황이 또 바뀔 것이고 그건 긍정적인 변화일 거라고 믿었어요. 어떻게든 좋게 상황이 흘러갈 거라고 당시에 저는 그렇게 여기고만 싶었나 봐요. 아기의 성별을 병원에서 늦게 확인이 가능했던지라 마음이 무척 초조했었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께선 손자든 손녀든 상관없이 너무 행복하다고 해주셨고요. 반면에 성별이 밝혀지자 시부모님께선 축제의 현장이었죠. 전 시아버지의 발언을 듣고 즉시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조금 부족한 며느리를 들여서 내가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티는 안 내고 말도 해본 적이 없지만 솔직히 기분이 항상 좋지만은 않았는데 한 방에 아들을 임신했다고 들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주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단 생각이 든다. 한 번도 티를 안 내셨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네요. 그간 있는 티 없는 티를 다 내고 지내셨던 분이셨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선 시누이 때문에 속상했던 것들이 다 제 덕분에 날아갔다고 해주셨습니다. 절 축하여 세워주시는 건 좋았지만 약간 부담스럽긴 했었어요. 그 이후로 자꾸 저를 보실 때마다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거셨거든요. 우리 손자가 할미를 알아보고 뱃속에서 콩콩 움직였죠요. 그랬죠요. 아구고 귀여워라. 엄마보다 할미가 좋은가 봐. 얼른 세상에 나와서 할미 품에 안겨보고 싶다고. 우리 손자라 벌써부터 그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것만 같다. 근데 그 내용이 저 듣기에 썩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남몰래 주먹을 몰래 주며 표정 관리를 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저의 이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임신해서 예민한 거다 이런 소리만 들었었네요. 그러다 인고의 기간이 지나 제가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너무나 당연한 걸 말씀하시는 표정으로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럼 제가 편하지만은 않아서 제대로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넌 내가 불편하단 거니? 나 좀 섭섭하구나. 딸년 하나 있는 거 그렇게 됐는데 너마저 나한테 이러면 나 영영 갓 태어난 내 손주 직접 못 돌보고 지내겠네. 내가 직접 너 봐주면서 산후조리 정성껏 해주려고 계획도 다 짜놨고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 다 해놨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허무하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무정한 구석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요새는 조리원 너무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조리원에서 몸을 좀 풀고 싶어서 그래요. 조리원에서 백날 첫날 있을 거야? 아니잖아. 어쨌거나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어. 그때 내가 봐주면 되겠네. 그리고 웬만하면 조리원 그런 데서 오래 있을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데는 죄다 돈 뜯어가려고 환장한 장사 속일 뿐이야. 너 설마 그런 쓸데없는 데 사치할 생각 아니지? 우리 개념 넘치는 며느리님께서 그런 잘못을 범하진 않길 바란다. 갑자기 개념 넘치는 이란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사실 남편하고도 조리원 얘기 가지고 살짝 말다툼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조리원 가는 게 아주 내키진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께 산후조를 받는 것은 상상만 해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께 도움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딸된 입장에서 출산 후에 엄마를 찾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어머니께선 제 말을 듣자마자 기함을 하셨습니다. 몸도 성취하는 분한테 너무 그런 힘든 일을 맡기려 그러니 사돈께서 딸 챙기랴 손주 돌보랴 그러시다 남은 한쪽 팔마저 편찮아지시면 어떡해. 무리하신 바람에 다시 암이라도 걸리면 산후조리 같은 큰일은 나처럼 건강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마 그럼에도 엄마께 산후조를 받겠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불효자식이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시어머니께 산후조를 받는 것으로 했죠. 엄마께선 제가 불편할까 봐 걱정하시는 마음 반, 제가 시댁에서 그만큼 사랑받고 지낸다며 흐뭇해하시는 마음 반이신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무사히 낳아 제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 당시에 끔찍한 고통도 태어난 아기를 보자마자 스르르 사라지더라고요. 너무나도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감격으로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죠. 하지만 그 감동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기대와 걱정을 하는 제 시어머니의 극성맞은 최근에 이끌려 제가 시댁에서 당분간 지내며 산후조를 받게 됐죠. 며느리를 살뜰히 챙기며 손자를 직접 돌보시겠다던 시어머니의 포부,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전 단 이틀 만에 깨달았답니다. 어휴, 왜 이렇게 빨래할 게 많아? 그것도 손빨래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네. 손목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삭신이야. 저에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움직여서 직접 해결을 하길 바라셨어요. 울고 보채는 아기를 달래는 것도 거의 제 몫이었고요. 전 잠을 1시간 이상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 또 당황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때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방문을 벌컥 여시고 들어온 겁니다. 아버님,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내 손주 보려고 막 들어오지 기어서 들어오랴?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버님 보기 민망해서 그래요. 노크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 손주 녀석이 잘 먹는 모습이 기특해서 그런 것인데 넌 참 유난을 떠는구나. 예의 범절은 어디로 팔아치웠는지 뭐. 쟤. 너무 화가 나서 얼굴에 열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민망함을 수습하는 게 더 급선무라 일단은 참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설마 모유 수유를 하던 도중에 이런 일을 겪진 않겠지 싶었습니다. 방문 단속도 잘했고요. 근데 며칠 뒤 아기한테 모유를 줄 때가 돼서 제가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별 생각 없이 보채는 아기에게 모유를 줬던 겁니다. 그리고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귀여운 내 손주 맘마 먹냐? 아버님, 제발 노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소리를 질러? 버릇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는 어른 공경도 할 줄 몰라? 그게 아니라 지킬 건 지켜주셔야죠. 뭘 지켜야 하는데? 아주 별 유난 지랄을 다 떨고 자빠졌네. 가리지 마라. 나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할 테니까. 가리지 말란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와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오셨고 저에게 네가 이해해라. 사실상 시아버지를 두둔하셨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모욕을 겪어야 하나 싶었어요. 그때 아기 소식이 궁금하셨던 고모에게서 연락이 왔고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던 전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힘들다고 티를 내본 건 처음이었죠. 근데 고모께서 단박에 눈치를 다 채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진아, 고모가 널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엄만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 넌 이렇듯 사랑받고 사는 소중한 존재니까 절대 어디 가서 함부로 취급당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자신 아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린 예전에 그런 비극적인 사고를 집안에 겪어봐서 잘 알잖니. 사람 인생 한순간에 어찌 될지 모른다. 나 자신 위해서 목소리 내고 사는 하루하루가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동안 참고 산 게 아까워서라도 계속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갔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조부모님, 친정 아버지 그리고 제 동생까지 제가 수모를 당하며 살길 결코 원하지 않을 거란 확실히 들었죠. 전 당장 남편에게 연락해서 시댁에서 나갈 거고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제가 미처 못 챙긴 짐들은 당신이 퇴근 후에 챙겨서 집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당황한 남편의 목소리 마저 듣지도 않고 끊었어요. 그리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시부모님께서 뭐 하는 짓이냐며 절 혼내셨습니다. 너 설마 네 시애비가 좀 그랬다고 해서 삐진 거니? 그래서 승질 부리는 거야? 내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결국엔 못 배우고 자란 게 이런 식으로 티가 나게 돼 있어. 이번 기회에 단단히 일러둬야겠구나. 예의 똑바로 차려라. 안 그럼 널 우리 집안 며느리로 계속 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테니까.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전이었담 분명 그 말씀을 듣고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우스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할지 말지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결심이 서네요.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두 분 며느리 안 할게요. 저처럼 못 배워먹고 부족한 며느리 때문에 머리 안 싸매셔도 됩니다. 너 미쳤니? 어디서 이런 되도 않는 앙탈을 부려? 앙탈은 어머니께서 부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잘못 키운 딸년 때문에 힘들다고 징징징 허구한 날 앙탈 부리시는 건 어머님이잖아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다 안 했어요. 어머님이 딸년 때문에 그토록 속상해하셨던 건 남한테 쪽팔려서 그러신 거죠? 어디 가서 딸이 이혼당했다느니 범죄자고 바람이 났다느니 그런 거 절대 들키기 싫으시니까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딸이 이혼했다고 말도 안 하시고 멀쩡한 사위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시는 거죠? 근데요. 가까운 사람들한텐 속사정도 나누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머님 주변 분들에게 집안 소식 좀 세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거의 발작이 온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심장 쪽을 막 부여잡으셨고 옆에서 시아버지께선 난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보잘것없는 집안일 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거늘 이렇게나 수준 낮은 모습을 보여? 왜 자기소개를 하세요? 수준이 낮은 건 본인이시잖아요. 언행도 한없이 가벼우시고요. 며느리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을 때마다 일부러 방에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그 머릿속에 대체 어떤 종류의 똥이 가득 차 있을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같은 시아버지를 두고 싶은 여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저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멍청하게 참고 살았던 겁니다. 아버님은 40년째 이어진 고향 친구분들과의 모임에 사활을 거는 분이시죠? 거기에 고학력자 엘리트들과 교육자들이 있어서 아무 명예로운 모임이라고 무척 뿌듯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분들께 집안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제가 어째서 이혼하는지 모두가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아요. 아, 맞다. 저한테 이혼당하게 생긴 두 분의 자랑이신 아들놈이 다니는 직장에도 제가 얘기 고루고루 퍼뜨리는 거 잊지 않을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시아버지께선 완전히 넋이 나가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절 간신히 삿대질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 그 손을 힘주어 쳐낸 뒤 아기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의외로 속이 후련하기보단 차분하게 가라앉은 기분이 더 강했습니다. 왜 계속 참고 살았나 싶어 저 자신을 향한 헛웃음도 나오더군요.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누군가 왔어요. 계속 직장에 바쁜 업무가 줄줄이 밀려있다던 남편일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친정 엄마셨습니다. 고모와 함께 제가 걱정돼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다가 제가 시부모님과 설전을 벌이느라 안 받으니까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시댁을 나와 집으로 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쪽으로 오신 거죠. 엄마, 속상하게 들어 죄송해요. 엄마 힘들게 만든 딸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내가 할 소리야, 예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엄마가 돼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 이제 마음속에 덩어리 다 내려놓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저는 지난 모든 이야기들을 친정엄마와 고모 앞에서 털어놨고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 순간 체감할 수 있어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친정엄마께선 놀랍게도 늘 조심스레 대하셨던 당신의 사위에 뺨을 때리셨죠. 그것도 불편한 쪽에 빠를 써서 말입니다. 자네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실격이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도 실격이야. 자네가 무슨 가장인가?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고 본인만 편할 대로 지내는데 그게 무슨 책임감이 있단 거야? 내 딸하고 잔말 말고 갈라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그간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남편이 축 처져서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그 순간 처음 봤네요. 아기가 갑자기 그때 미친 듯이 울어대서 모두가 아기를 달래며 신경을 쓰느라 잠시 분위기가 흐트러졌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그간 자기가 너무 무심했고 시부모님과 저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피곤해서 피해왔던 것을 반성한다며 거듭 저에게 사과를 해왔어요. 전 간신히 울음을 그친 아기가 남편과 얼굴이 너무 닮아 있어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모든 것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상태였기에 남편과도 그냥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었는데 저희 부부 사이엔 이미 생명이 탄생한 뒤였으니까요. 이러한 현실도 챙겨야만 했죠. 그럼 알아서 수습하고 해결해보든가. 어떻게 당신이 하느냐에 따라 내 결정도 달린 거야. 저는 딱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와 고모 두 분 다 제가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기회를 준 건 잘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마음이 한결 나았네요. 제가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처럼 남편도 확 달라진 것이었는지 절 적어도 실망시키진 않았답니다. 시댁에 달려가 시부모님과 일단 대판 싸웠더라고요. 옛날 얘기까지 서로 꺼내가면서 나를 세웠던 듯 싶었습니다. 결론은 남편도 제대로 열이 받아 시댁의 발길을 끊기로 했죠. 시부모님께선 정신 나간 딸에 이어 발길 끄는 아들까지 골치 아픈 자식 농사의 결과물을 세트로 받아보시게 됐죠. 어여쁜 손주를 못 보게 되신 것은 덤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한테 권위 좀 세워보고 싶어서 내 일부러 모유 먹일 때마다 방문 열었던 거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거지.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너도 마음을 너그러이 돌리면 안 되겠냐? 너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너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니? 절대 아니야. 다 같이 화목해야 결국은 인생 잘 사는 거란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광철이 좀 설득해서 마음 좀 돌려봐라. 이러다가 우리 정말 피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너는 왜 이렇게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뭘 더 어째야 하니? 제발 우리 좀 이제 받아오.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시부모님께선 절 향해 우는 소리들을 해대셨고 전 놀랍도록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제 상태에 그저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서 제 스스로가 다행이었습니다. 두 분께선 충격으로 알아누우셨던 후문이었으나 전 더 이상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을 위해 고민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역시 가족은 어쩔 수가 없는 건지 남편이 마음 약해진 모습을 때때로 보여 전 남편에게 종종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다녀오도록 해주고 있네요. 저는 안 갑니다. 그리고 제 허락과 동의를 남편이 꼭 구하고서 시댁에 아이를 데려가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선 항상 제 쪽을 예의주시하며 눈치를 살피고 지내신답니다. 아주 전전긍긍들을 하세요. 제가 그런 것까지 의도한 건 아니기에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스트레스에 허덕이진 않네요. 편하게 지내는 절 보며 친정엄마께서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니 이것으로 다 된 거라고 생각이 든답니다.